2026년 4월 6일 오전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숫자 하나를 공식 확정했을 때 그 회의장 밖에서 그 숫자를 주목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1304조 5천억, 2025년 한 해 나라 살림을 결산한 결과 확인된 이 나라의 빚 총액이고 이 숫자가 처음으로 1300조를 넘어선 건 바로 그날이 처음이에요. 정부는 이 총액을 인구수로 나눠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524만 원이라는 수치도 함께 공개했죠. 아마 이 숫자를 처음 들은 분들 중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빚 없이 살고 있는데. 혹은 나라 빚은 나라가 알아서 갚겠지.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생각이 왜 위험한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라 빚은 내 통장과 아무 관계 없다는 믿음이 사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오래가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건 지금이 아니라 10년 뒤라는 게 문제예요. 먼저 1304조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감각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빚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국채 이자로만 지출한 돈이 28조 2천억이었고 올해는 처음으로 3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에 18조 6천억이었던 이자 부담이 단 4년 만에 10조 가까이 불어난 거예요. 30조를 하루로 나누면 이자만으로 하루에 약 820억씩 나갑니다. 시간으로 쪼개면 1시간에 약 34억.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동안에도 나랏빚 이자 부담은 10억 넘게 더해집니다. 아무것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 시간 34억씩 이자 부담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피부에 닿는 게 이번에 공개된 1인당 수치입니다. 국민 1인당 2,524만 원이에요. 지금 이 순간 태어나는 신생아도, 100살 노인도, 백수도, 사업가도 구분 없이 한 사람당 2,524만 원의 나랏빚을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4명 가족이라면 1억이 넘습니다. 중형아파트 전세보증금 수준의 빚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아이는 이미 2,524만 원의 채무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얼마나 빠르게 불어왔냐는 거예요. 국가 채무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600조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0년에 846조, 2021년에 970조로 급격히 늘었고 2022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6일 불과 4년 만에 1,300조를 넘겼습니다. 10년 만에 빚이 2배가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가계의 대출이 10년 사이에 2배가 됐다면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숫자를 단지 크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랏빚 1,300조가 진짜 문제로 다가오는 건 이 빚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들여다볼 때예요. 예산을 짜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2가지 방식으로 돈을 씁니다. 먼저 세금을 걷어 쓰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서 쓰거나 합니다. 세금을 걷어서 쓰는 건 선거에서 불리합니다. 국민에게 직접 돈을 더 내라고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국채를 발행해서 쓰는 건 지금 당장 아무도 덜 받거나 더 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에요. 혜택은 지금 받고 청구서는 나중에 옵니다. 그 청구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고 지금 이 결정에 참여조차 못한 미래 세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구조가 재정이 계속 팽창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라는 나보다 훨씬 크고 세금도 더 거둘 수 있고 중앙은행도 있으니까 나랏빚은 국가 스케일의 추상적인 문제 아닌가 하고요. 이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랏빚이 개인의 일상으로 흘러들어오는 경로는 훨씬 구체적이고 이미 작동 중이에요. 그 경로는 세금, 금리, 물가라는 3가지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 통로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빚을 갚거나 이자를 내기 위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쓴 총 지출이 684조 1천억이었는데 거둬들인 총 수입은 637조 4천억이었어요. 이 차이가 통합재정수지 적자 약 47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관리 재정수지예요.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이 지표가 지난해 104조 2천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100조대 적자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2년 동안 해마다 100조씩 적자를 보며 빚을 늘려왔다는 뜻입니다. 이 구멍은 국채 발행으로 메워집니다. 지난해 국고차의 발행 잔액이 113조 5천억 늘었는데 이 채권에는 이자가 붙고 그 이자 부담은 앞으로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소득세율이 오르거나 부가세가 올라가지 않아도 각종 공공요금이 조금씩 오르고 비과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고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방식으로 그 비용은 이미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국가와 가계는 구조가 같아요. 이자 부담이 크면 다른 곳에 쓸 돈이 줄어드는 원리는 어느 쪽이든 동일합니다. IMF도 지난해 한국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직접 지적했는데 이걸 쉽게 풀면 세금을 더 걷거나 쓰는 돈을 줄이거나 어느 쪽을 택하든 그 부담은 결국 이 나라에서 세금 내며 살아가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통로는 금리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가장 직접적인 통로예요. 나라가 빚을 많이 지면 시장의 국채 공급이 늘어납니다. 채권이 많이 풀리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마트에 오이가 갑자기 10배로 쏟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듯 국채도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 대신 금리가 올라갑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빵집 사장님이 100만 원을 빌려달라면서 1년 뒤에 110만 원을 갚겠다고 합니다. 이게 10% 금리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동네에 50명의 빵집 사장님들이 나타나서 전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돈 빌릴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건 채권 시장에 수백 조의 빵집 사장님이 동시에 줄을 선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 압력이 장기 금리를 밀어올리고 그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 개인 신용대출 금리로 흘러들어옵니다. 지금 대출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이자 납부액이 이번에 발표된 나랏비 이자 1304조와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들어서도 기준금리를 2.5%에서 계속 동결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어요. 원화 약세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더해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통화당국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고 환율이 더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겨요. 나랏빚이 계속 늘어날수록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그 좁아진 반경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대출을 안고 사는 우리 가정입니다. 세 번째 통로는 물가입니다. 이게 가장 은밀하게 작동하지만 결국 가장 넓은 범위에서 우리 일상을 바꿉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시장에 돈을 계속 공급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늘어납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의 기본 원리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동네에 치킨집이 딱 하나 있고 마을 사람 100명이 각자 10,000원씩 갖고 있다면 치킨 한 마리가 10,000원에 팔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가 마을 사람 100명에게 각자 10,000원씩 더 나눠줬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각자 20,000원씩 갖게 됐는데 치킨 공급은 그대로예요. 돈만 2배 늘었으니 치킨 가격도 20,000원이 됩니다. 이게 재정 확장이 물가에 미치는 경로예요. IMF가 한국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것이 이 맥락입니다. 지금 마트에 가셔서 2년 전 영수증이랑 오늘 영수증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숫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는 현실이라는 걸 실감하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역설을 짚어봐야 합니다. 나랏빚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랏빚의 영향이 한 번에 쿵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여러 경로를 통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금이 올랐다는 고지서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조금 오르고 내후년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나오고 몇 년 뒤에
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방식으로 조용히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이유는 이 착각이 집단적으로 공유될 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랏빚이 늘어도 당장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고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동하거든요. 경제학자들은 이를 재정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공짜처럼 보이는 지출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세금이고 미래의 부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집단적 착각이죠. 그 결과가 100조대 재정 적자가 2년 연속 유지되는 현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이 마주한 또 다른 구조적 압박이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의료비 지출, 노인 복지 지출, 연금 지급액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에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더 낼 경제활동 인구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어요. 더 써야 하는데 덜 들어오는 구조. 이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 재정이 마주할 근본적인 압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서 하나 더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1304조는 사실 나랏빚의 전부가 아니에요. 함께 발표된 국가부채 총액은 2771조 6천억입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인데 국민연금은 여기에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숫자는 훨씬 더 커집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조,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까지 모두 더해 집계한 결과 2024년 기준 넓은 의미에서 국가부채는 총 4,632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GDP 대비 181% 수준이에요. 여기에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잠재부채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커지지만 공식 집계가 없어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공식 지표로 채택하지 않은 수치이고 어디까지를 부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 만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참고 수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2,524만 원이라는 숫자가 전체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만큼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국가 부도 같은 극단적인 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9%인 한국은 일본의 250%나 미국의 120%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에요. 외환 보유액도 상당하고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이죠. 이 부분에서 정부의 설명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에서 현재 수치보다 훨씬 중요한 건 방향과 속도입니다. 올해 국가 채무 증가율이 약 11%였어요. 경제 성장률이 11%씩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빚이 11%씩 불면 부채 비율은 매년 올라갑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난해 46%에서 올해 49%로 단 1년 만에 3%포인트 올라갔어요. 현재 수치가 낮아도 속도가 빠르면 결국 그 나라들을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일본이 GDP 대비 250%의 국가 채무를 안고 있음에도 당장 위기가 오지 않는 건 자국 내 투자자들이 국채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서인데 그 일본도 최근 금리가 조금씩 오르자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것은 유예 기간이 있다는 뜻이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본의 사례는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꺼진 이후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떠받치는 방식을 계속 선택해왔고 그 결과 국가 채무가 30년 동안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지금 일본의 가계는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수십 년째 견디고 있고 한때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던 나라가 성장 정체의 대명사가 됐죠. 일본이 버텨온 건 국내 저축률이 높고 국채를 국내에서 소화해왔기 때문인데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내수 기반이 훨씬 빠르게 흔들리고 있고 국내 자본이 일본만큼 두텁지도 않아요. 일본이 30년을 버텼다는 사실이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치명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입니다. 빚을 갚을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1인당 2,524만 원이었던 나랏빚은 올해 추경기준 국가채무 예상치가 1,412조를 넘어서면서 1인당 부담도 약 2,763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빚이 늘고 인구가 줄면 1인당 부담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커지는 구조예요.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짊어질 나랏빚이 지금 2,524만 원보다 훨씬 더 클 거라는 게 수학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재정 준칙이 없다는 것도 짚어야 합니다. 나랏빚을 GDP의 60% 이내로, 재정 적자를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빚이 얼마 이상 늘면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공식적인 장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정부의 빚은 나라가 갚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국민이 갚는 거예요. 매년 30조 이상의 이자가 세금에서 나가고 있고 그 돈은 학교를 짓거나 병원을 운영하거나 도로를 고치는 데 쓰이지 못합니다. 올해도, 내년도, 그 다음 해도 이 청구서는 계속 날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갚지 못한 원금의 청구서는 아직 투표권도 없는 아이들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짊어지고 미래에는 더 무거워지는 구조예요. 혜택은 지금 사는 세대가 받고 부담은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지는 이 구조에는 근본적인 불균형이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이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아주 이상한 민주주의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결정을 내리는 건 지금 투표권을 가진 세대이고 그 결과를 짊어지는 건 아직 투표권이 없거나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예요.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응하지만 빚을 내서 지금 당장 혜택을 나눠줄 때는 반응이 훨씬 무딘 게 인간의 본능이고 정치는 그 본능에 반응하는 구조로 움직이거든요. 재정 적자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정치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태어나는 아이는 2,524만 원의 빚을 안고 세상에 나왔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년 뒤에 그 숫자가 얼마가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랏빚 1,300조라는 숫자 앞에서 갖춰야 할 시선은 공포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랏빚 자체보다 그 빚이 어떤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 그 이자를 누가 내고 있는지, 그 결과가 내 대출 금리와 장바구니, 물가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예요. 개인의 대응 측면에서 보면 나라가 빚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고 금리 환경이 쉽게 낮아지기 어렵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안고 있다면 금리 환경이 생각보다 오래 높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현금 자산이 너무 많다면 물가 상승을 부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산을 일부 갖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가벼워질 가능성보다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10년 뒤, 20년 뒤의 현금 흐름을 지금부터 설계하는 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거라고 가정하는 것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정이 계속 빠듯해지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 교육지원, 연금 수령액 같은 항목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30대, 40대 분들이 노후를 국민연금만으로 계획한다면 그 계획은 지금보다 훨씬 불확실한 전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국가 재정이 약해질수록 공공안전망도 함께 얇아지기 때문에 개인의 재정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나랏빚 문제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이 숫자를 알고 있는 분과 그냥 흘려보낸 분의 10년 뒤 선택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지난 4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 결산 보고서는 그냥 흘려듣기 쉬운 뉴스처럼 보이지만 이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낼 세금, 내 대출의 이자, 내가 마트에서 마주칠 물가의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1,304조라는 숫자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숫자이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에게는 이미 청구서가 발행된 빚이에요. 나랏빚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 그냥 불안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대응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랏빚이 내 삶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먼 이야기처럼 들리셨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반응이 다음 영상 주제를 직접 만들어 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